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맡고 있는 이효연입니다. 저는 오늘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구성은 우선 인도네시아의 현황에 대한 부분과 주요 이슈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도네시아의 일반 개황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국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세계 4위의 인구인 2억 8천만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토는 17,00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가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거리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시간대도 3개의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민족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족의 수는 1,300개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언어도 7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거는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무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7%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든가 카톨릭, 불교,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종교의 기념일들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대통령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10년간 통치를 하였던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취임한 프라보오 스비안토 대통령이 10월 달에 취임하여 앞으로 5년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기간에도 꾸준히 경제가 성장한 굉장히 유일한 국가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지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수출 실적도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경제 전망이 꽤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월에 대선 총선, 11월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 프라보오 대통령은 새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부 지출을 8.9% 정도 확대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에 대한 변수가 있다면 다른 기타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유사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2022년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수출 흑자를 굉장히 큰 폭으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석탄과 팜오일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그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흑자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 흑자를 오랜 기간 동안 53개월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광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들, 광물을 위주로 한 이런 원자재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동향입니다. 이 무역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랜 동안 무역 수지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합성 수지라든가 휘발유 같은 거를 가공한 것들을 수출하고 있고요. 원자재를 비롯한 그런 광물 위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외국인 투자 최고치를 달성을 하였고요.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 10년간 들어온 수치를 보시면 싱가포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에서 많은 액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떤 업종으로 많이 들어왔나를 보시면 주로 금속 관련된 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사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에 니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과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 사이에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니켈 규제를 시작하면서부터 해당 부분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투자가 들어오면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업종 간의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아세안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코로나19 기간에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베트남 쪽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투자를 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그 뒤를 이루고 있었는데 2020년 이후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올라오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금액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상위 7개국에 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특히 올해 2분기상의 기록을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3위까지 들어갈 정도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종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제조업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조업을 위주로 특히 봉제 쪽이라든가 의류 관련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광업 쪽, 광물 쪽으로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에도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예전에는 의류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왔지만 이 기간을 좀 비교적 최근 5년 정도로 줄여보시면 전자제품이라든가 화학 같은 이런 좀 더 기술이 발달된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투자할까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자면 기존과 같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 국가를 다각화하기 위한 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전통적인 제조 업종에 대해서도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이와 동시에 첨단 기술이 필요한 전기차라든가 화학이나 헬스케어 같은 부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탄소 배출 같은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금융이나 디지털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부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프라보어 신정부의 구체적인 산업 정책이 좀 더 발표가 되어야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이 아세안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든가 중국의 생산 비용 확대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베트남의 정치 체제에 놀라신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통계치로 보시자면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량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량의 격차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생산 비용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인도네시아도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30년 전, 20년 전에 투자해서 생산 거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조금 더 인건비가 싼 곳을 찾아서 중부자바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자바섬, 이 자카르타가 위치하고 있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는데 자바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이제 민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각종 전기에 대한 설비라든가 이런 정전에 대한 방지 시설 같은 거를 민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생각보다 아주 싸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시설의 경우에 요즘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환경영향 평가가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업단지로 제조업에 진출을 하시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정부인 조코이 대통령부터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석탄이라든가 니켈 아니면 팜오일 같은 이런 주요한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런 자원의 저주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들을 로우 머터리얼로 수출을 하기보다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공을 한 차례 한 상태에서 수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0년부터 시행된 니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이고요. 여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국 기업들이 니켈에 대한 그 재련소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였고, 그래서 2년 사이에 이 니켈을 1차 가공한 제품에 대한 그 수출 금액이 6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출 규제는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니켈 조치에 대해서 EU가 WTO에 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2022년도에 패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조코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시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미쳐도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원자재의 다운스트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도 니켈이라든가 석탄, 팜오일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분야를 발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특히 2023년도 9월에 조코이 대통령은 21개 품목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집중 품목을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해왔고, 또 이번에 프라보어 신정부는 11월에 이 제품을 7개 품목을 추가해서 총 28개 품목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맥락을 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라고 알려진 이 전략은 4차 산업혁명에서 기인한 것이고, 18년도에 먼저 5개 품목을 발표를 하였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개 품목을 추가해서 총 7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한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신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슈입니다. 비관세 장벽인데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인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SNI라고 표준 인증에 해당되는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지금 품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FTA로 인해서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SNI가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 SNI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수출에 굉장히 큰 장벽이 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필요한 벳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벳봄이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만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 벳봄상에 이 벳봄을 신청한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별도의 독점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이 인증서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해당되는 기업만 이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벳봄에 대한 인증을 이 에이전트에게 주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에이전트가, 거래처가 한 5,000불 정도 수입을 하기 위해서 벳봄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바이어가 이어서 수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의료기기나 의료 쪽에는 어느 나라나 좀 인증이 까다로운 편인데, 인도네시아의 알케스 같은 것도 굉장히 받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오랜 기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알고 있으신 할랄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단체인 무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할랄 같은 경우 2019년도에 할랄 보장청을 설립을 하면서 이 할랄 보장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걸 의무화하겠다, 표기에 대한 의무화를 하겠다가 발표를 하였다가 5년 정도 유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식음료의 경우에는 4년 올해 10월, 그리고 의약품과 화장품 같은 경우는 2년 후인 2026년 10월부터 표기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다행히도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2년 더 유예 기간을 주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2년 정도 좀 더 시간을 가지게 되셨고요. 또 하나 다행인 부분은 이 인증과 관련해서 교차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개 기관이 교차 인증을 인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KMF라든가 KHA, 그리고 최근에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KTC나 BIC 같은 곳들도 교차 인증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입 규제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작년부터 우리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어렵게 했던 부분인데, 사전 수입 승인 제도로 알려진 빼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 총량 관리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이 나라에 들어오는 필수품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당초에는 쌀이라든가 소금, 소고기 같은 필수 생필품을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2023년 작년 1월에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수입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 수입 커터제라는 게 굉장히 크게 어려운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입 커터를 바로바로 받을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커터제 관련해서 2023년도 12월에 완제품 품목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올해 3월에 완제품 품목군 8개 이상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문제는 유예 기간을 3개월 정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 17일에 몇 가지 상품에 대한 것만 유지를 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동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대로 빼야이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적정 검사, LS 같은 부분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으로 진출을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그 원자재나 중간재들 중에 이 수입 쿼터제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 쿼터제는 원하는 만큼을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진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떼까대엔이라고 하는 자국산 컨텐츠 비중에 대한 제도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 공공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 부분은 앞으로도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수도 건설 지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신수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동신수도가 위치할 곳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위치는 깔리만탄 섬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선 지칭을 하고, 말레이시아의 땅까지 합쳤을 때 보르네오 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신수도의 이름은 누산타라입니다. 누산타라라는 이름은 고대 자바어로 열도, 군도를 뜻하는 이름으로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뜻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의 굉장히 큰 특징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은 20% 정도만 들어가고 민간의 예산이 80%가 들어간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0월까지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는 80% 정도는 달성을 하였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누산타라에서 대통령이 근무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지만, 실제로 프라보 대통령께서는 자카르타에 주로 있으면서 누산타라를 오가며 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은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조코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신수도 정책이 굉장히 주요한 이슈로 다루셨었는데 새로 취임을 한 프라보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수도보다는 무상급식 같은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으셔서 이에 대한 그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는 여기에 얼마나 들어갔냐라는 거를 보시면 실제로는 거의 외국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만 3분기에 중국계 건설기업에서 여기 상업시설을 짓는 것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첫 번째 케이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신수도 자체가 스마트시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되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라보오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코위 정부 같은 경우는 4개의 조정부 그리고 30개의 부처에서 총 34개 를 운영을 하였는데, 프라보오 정부는 7개의 조정부 그리고 41개의 부처 해서 총 48명의 장관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네, 새로 생긴 부처들을 보시면 신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 인도네시아의 내부의 역량을 기반을 좀 더 쌓는 것, 그리고 빈곤율을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계획, 5년간의 구체적인 국가계획을 좀 보시면 경제성장률 8%를 목표로 하고 있고, 무상급식이나 지역병원, 뭐 농지 생산성, 학교의 개교수, 공무원 급여 인상, 마을 인프라 개발 등 기본적인 것들에 굉장히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45 골든 인도네시아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정책은 애초에 조코위 대통령이 독립 100주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국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신정부에서는 이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과 더불어 아스타치타라는 비전을 새로 내세웠습니다. 아스타치타는 산스크리트어로 8개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8개의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번 정부가 기본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것들에 많이 치중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그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라든가 녹색 성장 같은 부분에도 많은 가치를 둘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인도네시아 진출 시 참고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좀 화를 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거절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고 나신 이후에도 이 바이어가 굉장히 다 좋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거절하는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표현을 안 하신 거지,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거래선이 진짜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뭐 날씨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격이 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정부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너무 공격적이다 또는 너무 빠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실 때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진출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촘촘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동남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프라를 깔아놓았는데 베트남의
중국이나 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굉장히 많은 일본 기업들이 오래전에 진출을 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식품 같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화교 상권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도 화교 상권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대통령이셨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독재를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 중국인의 공직 진출, 정계 진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에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기업들, 재벌들은 대부분 화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끈끈하고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두셔야 하고 특히 최근에는 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쪽에 진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품목들, 우리나라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품목들은 이미 중국의 화교나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 이 화교들이 가지고 오는 그 원자재 가격과 우리가 가져오는 원자재의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염두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창 고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제도의 변경이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제도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주 세부적으로 모든 법들이 세세하게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법의 적용 역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